안녕하십니까, 하성입니다. 채널 24K 알아야 국민 노릇도 한다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시중에 요즘 아주 난사파게 논쟁의 판을 만들어 놓고 있는 주제요, 표제요. 반일 종족주의라는 말을 좀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참 낯선 언어죠. 반일이라는 말까지는 알겠는데 종족주의는 또 뭐냐? 결국 이 말을 훑어보면 반일을 하는 것이 바로 종족주의다 이런 뜻입니다. 반일하는 것은 종족주의적인 감정적 반응이다 이런 얘기죠. 종족이라는 건 트라이브 또는 레이스라고 하는 내셔널이라고 하는 말에서 조금 더 세분화해서 들어간 용어라고 할 수 있겠죠. 말하자면 민족주의라는 감정보다는 좀 더 좁혀서 씨족주의적인, 부족주의적인 이런 종족주의라는 개념을 이제 만들어내서 용어를 씀으로써 좀 더 새로운 접근으로 보일 수도 있고 학자들이 즐겨 쓰는 그런 이제 하나의 트릭이기도 합니다. 이 말이 왜 벼랑간 이렇게 요란하게 이 사회를 또다시 분열시키는 중심 언어로 자리 잡게 됐느냐? 이거는 꼭 좀 짚어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반일에 관한 논쟁, 일제강점기, 우리 역사에 있어서 일제강점기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전체적인 연구도 끝나고 합의도 다 끝났다라고 볼 수 있느냐? 아마도 그건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친일이냐 반일이냐는 말이 아직까지도 정리가 안 되고 누구가 친일이냐 누구가 반일이냐 친일 반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아직도 이 논쟁들은 우리 사회에서 뜨거운 감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도 경제적인 부분에 주목을 해서 경제적인 정치적인 부분이나 기타 사회적인 부분을 빼놓고 경제적인 부분에 주목을 해서 요즘 이야기가 되고 있는 반일 종족주의. 이건 이제 경제학자들이 주류가 돼서 이제 쓴 책의 제목이니까요. 그 얘기가 어떻게 흘러왔느냐 하는 걸 한번 시기별로 해서 한번 구분해서 대강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제가 이 한반도에서 시행했었던 경제적인 시책 그리고 그 결과물들을 놓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이냐 하는 논쟁은 일제강점기 시대에도 내내 그 논쟁이 지속되어 왔던 주제입니다. 그 이야기를 요점을 두 가지로 딱 나누어서 정리를 해보면 일본 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당연히 먼저 전개됐던 얘기인데 식민사관에 기초를 하는 거지요. 이 사관에 기초한 해석으로 조선사회는 워낙 정체가 돼 있었다. 조선사회는 경제적인 발전을 하지 못한 정체된 사회였다. 거기서 경제적인 발전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어떤 개념에서 경제적인 발전을 하지 못했다고 보는 거냐면 마르크스에 의해서 제시된 역사발전 단계론상 자본주의로 가는 과정을 전제로 할 때 조선사회는 정체되어 있었다. 라고 하는 조선사회 정체론. 그래서 일제가 들어와서 조선사회에다가 비로소 자본주의로 가는 근대경제화하는 길을 열어준 것이 일본이고 그 과정에 같이 들어온 것이 현대 문명이었으므로 일제는 그들의 강점을 통해서 조선 한반도에 서양 문명을 실어다 줬다라는 문명시혜론. 이 두 가지가 바로 식민사관에 의해서 일제강점기를 정당화하려고 했던 그런 하나의 논지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대척점에 서 있었던 것이 이건 어디까지나 제국주의 수탈의 역사다. 일제가 들어오지 않았더라도 여기서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황제 나라가 있고 그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점령을 해서 거기에 왕을 세우고 이것들을 통치하는 이러한
세계 국가화하는 것을 제국주의라고 하는데, 이러한 제국주의 사상에 의해서 펼쳐진 한반도의 조선민족에 대한 수탈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대척점에 섰던 민족주의 사관을 가진 사람들의 일제강점기의 경제를 해석하는 입장이었던 거죠. 이 둘은 첨예하게 대립을 했었습니다. 당연하게도 광복이 되면서 이 이야기들은 전부 잠복하게 되고, 결국은 제국주의 수탈사가 광복 이후에 1960년대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사회를 지배한 중심적인 가치관이 됐던 거죠. 조선시대의 경제는 일본이 발전시켜 준 것이 아니라 그들은 여기에 들어와서 자기들의 목적에 의해서 수탈을 해갔을 뿐이다. 조선사회를 그대로 두었어도 조선사회는 자생력에 의해서 그 다음의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갈 능력이 있었고, 그렇게 가는 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제가 이 들어와서 자기들 형식으로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한국의 경제 발전을 왜곡시키고 또한 거기서 경제적 과실을 수탈해 갔다라는 거죠. 이것이 일제강점기부터 광복까지 펼쳐졌던 이 사회에서 벌어졌던 일제강점기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시각의 문제였습니다. 그랬던 것이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큰 변화가 일어난다. 이 시각에 있어서. 1960년대와 1970년대는 대한민국에 있어서 어떤 시기입니까? 박정희 정권에 의해서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이 최초로 시행이 되고, 이것이 2단계, 3단계로 넘어가면서 비로소 한국 사회가 산업화된 사회로 변해간 그런 시기입니다. 이런 때 미국의 경제학자 로스토우 같은 사람이 와서 한국의 경제는 이제 테이크오프의 단계에 진입했다. 테이크오프의 단계라는 게 뭐냐 하면 산업혁명이 이제 시작된 단계. 대한민국에서 이제 비로소 산업혁명이 시작되기 시작했다. 무슨 얘기냐? 대한민국의 경제 근대화가 비로소 시작됐다라고 평가를 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두셔야 할 것이, 경제학에서 근대화라고 하면 이건 무엇을 뜻하는 말이냐 하면, 근대화, 자본주의화라는 뜻입니다. 근대 경제학 그러면 자본주의 경제학을 말하는 것이고요. 근대라는 것은 서양 경제학에서, 경제사학에서 근대라는 말은 자본주의를 뜻하는 말입니다. 근대화가 시작됐다라는 것은 이때 비로소 대한민국의 자본주의가 본격적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고 그 씨앗이 시작됐다. 테이크 오프. 비행기가 이제 떠오르는 걸 테이크 오프라고 그럽니다만은 경제학에서는 이것이 산업혁명의 촉발,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 대한민국에 그 당시에 동시에 무엇이 진행되고 있었냐면 민주화 운동이라는 것이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폭넓게 펼쳐지고 있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우리가 자본주의 산업혁명으로 들어가는 시기는 과연 군사 독재 정부가 만들어낸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쪽에서는, 그러니까 군사 독재의 공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쪽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논리를 만들어내야 됐던 겁니다. 지금 산업혁명 단계에 들어간 건 우리가 지금 부인할 수 없는데, 그것은 박정희 군사정부의 덕이 아니다라는 말을 해야 되는 그런 세력들이 등장하게 됐던 거지요. 이때 어떤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느냐? 마르크스의 역사발전 단계론에 의한 한국 경제에 대한 분석이 시도가 됩니다. 여러분에게 마르크스의 역사발전 단계론이라는 걸 잠깐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마르크스는 전 세계의 경제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서 자본주의를 거친 다음에 프롤레타리아트 독재혁명으로 가는 그런 과정을 밟고 있다라는 역사발전 단계설, 소위 유물변증법론에 입각한 역사발전 단계론을 전개하게 되는데요. 원시사회는
공동체 사회였다. 원시 공동체 또는 원시 공동태라고 그러죠. 이것이 농업사회로 발전하면서 농업 공동태 사회로 바뀐다. 농업 공동태 사회는 아시아적 공동태라는 게 있고 그리스 로마의 고전 고대적 공동체라는 게 있다. 이것이 그 다음에 봉건제로 발전하고 봉건제에서 모순이 축적되면서 그 이행기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자본주의 사회로 넘어간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가 모순을 축적하면 이제 프롤레타리아트 독재 혁명에 의한 완전 평등한 사회로 진행된다. 이 과정마다 제도와 생산관계에 모순이 축적되면서 사회 갈등이 극화되고 그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혁명이 필요하게 되고 이 단계마다 혁명을 거쳐서 이 역사적 발전은 이루어져 간다. 이렇게 바라보는 게 마르크스의 역사 발전 단계론의 요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본주의가 생겨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자본주의가 생겨나기 위해서 첫째 필요한 게 뭐냐? 자본의 원시 축적이라는 말이 필요합니다. 자본의 원시 축적. 자본주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자본이 필요한데 그 자본이 어떻게 봉건제 속에서 그냥 원시가 생겨날 수는 없는 일이다. 이행기라고 하는 시기를 거치면서 이거를 다른 말로 중상주의라고도 하고 전자본제적 사회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말로 이제 부릅니다만은 이 이행기를 거치면서 자본의 원시 축적이 일어나고 자본의 원시 축적이 일어나고 나면 농민 분해라는 게 생긴다. 그 이전까지 전부 농업에만 종사하던 자본과 노동이 이것이 돈이 많아지면서 농업자본이 많이 축적이 되면서 드디어 좀 더 이익을 낼 수 있는 산업자본으로 바뀌고 농지를 가지고 농사를 짓던 지주들이 산업자본가로 바뀌면서 농민들은 전부 도시 근로자로 바뀌게 된다. 이 과정을 농민 분해라고 합니다. 농장주는 전부 산업자본가로 바뀌고 소위 뿌띠부르주아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죠. 그리고 거기에 농사를 짓던 농노들은 전부 도시 임노동자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본가와 노동자라는 두 개의 계급이 비로소 생기고 이 계급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지는 시스템이 자본주의 시스템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막스의 이 역사발전 단계론에 충실한 학자들이라면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도 이와 같이 발전했다고 설명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언제 자본의 원시 축적이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할 것인지, 언제 농민분해가 일어났다고 할 것인지, 그리고 자본주의가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노동자 농민에 의한 프롤레타리아트에 의한 혁명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자본의 집중과 집적이 일어나고 이윤율 저하의 법칙이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자본주의의 모순을 누적시켜가기 시작해야 하는데 그런 현상이 대한민국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 막스의 역사발전 단계로는 부인되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을 역사에다 이론에다 갖다 맞추게 되죠. 우리 한반도에서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했어야 됐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일제강점기를 자본의 원시 축적기와 농민분해가 진행된 시기로 이해하지 않으면 설명을 할 수가 없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1960년대에서부터 70년대에 걸쳐서 민주화운동 세력이라고 불려지던 이쪽에서 막스 경제 역사 발전 단계론을 끌어들이게 되고 이쪽에서 거꾸로 이쪽을 긍정하는 듯한 이론적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쪽 정부가 군사 독재가 싫으니까 그쪽의 공로를 인정하지 못하니까 그리고 자기들의 일반론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 필요에 의해서 민주화 운동한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식민사관 쪽의 견해와 유사한 견해를 펼치게 되는 거죠. 일제시대에 진행된
일제에 의해서 만들어진 산업 체계가 그게 자본주의 성장 단계다라고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학계에 민족주의, 순수 민족주의와 우파 쪽에 섰었던 사람들은 제국주의 수탈사를 계속 주장한 데 반해서 이쪽의 식민사관을 옹호하는 듯한 이야기가 좌파 쪽에서 오히려 나오게 됐던 거죠. 그랬던 것이 1990년대에 들어와서 또는 95년에 한 사건을 계기로 해서 또다시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1990년대에는 한국의 좌파 경제학자들이 일제시대의 자본의 원시 축적과 농민 분해의 진행기로 이해하던, 그리고 자본의 원시적인 집중과 집적이 일어났던 시기로 이해하던 이런 학자들의 논리가 거의 완성돼 가는 단계로 자리를 잡아갔는가 하면, 이때 이 논리 쪽에 당초에는 서 있었던 안병직이라고 하는 교수가, 서울대학교 교수가 1995년에 와서 이 논리를 완전히 하나의 우파의 논리 체계로다가 수용을 하면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때 쓴 말이, 그때 등장한 견해들이 반일 종족주의라는 거였습니다. 원래 안병직 교수는 원래 레프트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막시즘을 열심히 따라고 그 공부를 열심히 했던 학자였는데 1960년대에 넘어서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과 이 과정을 보면서 우파로다가 전향을 하게 되는 학자. 전향이라는 말을 쓰면 이상합니다만은 입장을 바꾼 학자죠. 그래서 뉴 라이트라고 하는, 기성적인 라이트가 아니라, 우파가 아니라 뉴 라이트라고 하는 새로운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내고 가장 앞에 섰었던 학자입니다. 큰 학자죠. 이 학자가 1995년에 들어와서 한국의 경제를 설명하려면 일제 식민 시기를 이렇게 제국주의 수탈사로만 설명해서는 설명이 안 되는 거 맞다. 그래가지고 이 좌파들이 그때까지 이야기하던 이야기를 상당 부분 수용을 하면서 반일 종족주의, 우리가 여기서 지금 반일적인 시각만 가지고 봐가지고는 도대체 한국 경제를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그것을 쓸데없는 감정적 접근이다. 그래서 반일 종족주의, 반일하는 것은 속이 좁은 데서 오는 종족주의적 반응이다라는 시각의 논리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반일 종족주의 책을 보면 그래 거기에 어떻게 되죠? 일제 강점기의 쌀을, 이쪽 입장에서 뭐 제국주의 수탈사에서 보면 여태까지 쌀을 일제가 한반도에서 수탈해 갔다라고 그러는데 수탈 아니다. 수출이었다 그것은. 이렇게 입장을 확 바꾼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수탈과 수출의 차이는 그럼 뭐냐? 사실 그건 참 애매한 얘기인데 이따가 뒤에서 그 얘기는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이와 같은 논리와 사상계의 변화가 만들어지는데 그 배경은 군부 독재, 친군부 독재냐 반군부 독재냐 거기에 이론이 가서 개입을 한 이런 현상이었다. 한반도에서 일어났었던 순수한 학문적인 접근이라고만 할 수도 없고 실제로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한반도에서 일어난 경제 진행 상황을 막스가 얘기한 이 가설에다가 갖다 다 붙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무리한 논리적인 충돌이 있었고 싸움박질이 있었던 겁니다. 그랬던 것이 최근에 와서 감정적 반일운동이 이제 지금 한반도를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만 이 상황과 마주치면서 이상한 전도현상이 일어납니다. 좌파들과 진보 세력이라고 하는 쪽이 중심이 돼서 이끌고 있다고 하는 반일운동. 이것이 지금 어떤 입장입니까? 제국주의 수탈사에다가 그 감정적 기반을 얹고 있는 거죠. 그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좌파 진보 세력들이 가져왔던 논리적인 접근하고 전혀 맞지 않습니다.
완전히 정반대 쪽의 감정을 앞에다 내세우고 있는 거지. 그런가 하면 이거의 반대쪽에서 서 있다라고 하는 우파라고 하는 세력들은 정말 이상하게도 원래 제국주의 수탈사가 그들의 논리적 기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어떻게 가고 있죠? 반일 종족주의라고 하는 이들이 가지고 있던 논리 체계를 거의 그대로 수용하는 듯한 그러한 논리적 기반을 가지고 조선시대를 마치 지구상에 존재해서는 안 됐었던 어마어마하게 낙후하고 부패하고 쓸모없는 나라 꼴을 만들면서 반일 종족주의의 논리를 만들어갑니다. 옳은 일일까요? 완전히 지금까지 해왔던 논쟁을 완전히 서로 뒤집는 이런 참 이해하기 어려운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기들의 정치적 입장이나 자기들의 학문에서의 세력의 입장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이런 논지를 마구 바꿔도 되는 거냐.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 시점에서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다시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세계적인 역사학의 대가 E.H. 카 교수의 책 제목이죠. 역사란 무엇인가? 이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E.H. 카 교수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과거를 기록한 것이 역사이기는 한데 현재가 그와 대화를 할 때의 의미가 있는 것이 역사다, 그런 얘기입니다. 현재의 나의 입장이 바뀌면 과거를 해석하는 시각도 바뀌는 게 맞고, 결국 무슨 얘기냐? 과거라는 시간에 일어나는 사건들은 현재적인 이익에 종속하는 것이지 절대적인 게 아니다. 역사에 있어서 절대적인 해석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아까 얘기했던 과연 한반도에서의 쌀의 유출은, 일본으로서의 쌀의 유출은 수출이냐 수탈이냐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쌀 한 가마에 만일 10,000원짜리였는데 이거를 수출을 했는데 5,000원에 수출을 했다. 당연히 5,000원에 수출하는 사람은 불만이어서 수출하고 싶지 않겠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5,000원에 수출을 하는 어떤 경우가 있었다. 정부가 압력을 넣건 어떻게 했건 간에. 그래서 이렇게 수출을 했을 경우 그것은 수탈입니까? 수출입니까? 영국 런던에 있는 브리티시 뮤지엄에 가면 거기는 세계 각국에서 제일 많은 게 이집트 그리고 그리스 이쪽에서 가져온 문화재들인데 남의 석벽을 통째로 오려서 가져오기도 하고 남의 그 조각품들을 그냥 모조리 갖다 늘어놨죠. 남의 심지어는 관까지 미이라의 관까지 그냥 수십 개를 갖다가 늘어놨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수탈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왔다고 그러죠. 파는 사람이 팔 의도가 있었느냐? 얼마나 적당한 가격을 주고 사고 왔느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몇 푼이라도 보상을 했으면 산 거지요. 인간의 말이라는 건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때 그거 수탈 아니었어, 수출이었어 라고 말하는 게 그렇게 대단한 시각의 전환이고 참의 발견입니까?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당시에 일제로 쌀이 유출된 당시에 한국에서는 각 지방 장관들이 관찰사들이었죠. 그 지역 주민들을 먹일 쌀을 보호하기 위해서, 곡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공령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방공령을 반포한 데에도 쌀만을 지키겠다, 곡식만을 꼭 그 주민들을 위해서 지키겠다, 일제로 유출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만 말할 수 없는 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방공령이 발표됐지만 실제로 방공령이 발표된 많은 이유 중에 일제로 유출돼가는 쌀을 지키기 위했다는 이 엄연한 사실도 존재했던 거지요. 일제는 한반도에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수원에서 여수까지의 철도를 깔았습니다. 수원하고 여수 철도가 왜 그렇게 중요했겠습니까? 그리고 수원에서 인천까지, 한국까지 철도를 깔았습니다.
그때 여주 이천의 쌀들이 인천항을 통해서 다량으로 유출돼 나갔고, 그 당시에 한반도에는 생산이라는 것이 농업 생산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산하는 생산량은 이 나라에 살던 백성들의 1년치 식량이었어요. 식량을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까? 식량을 말레이시아에서 가져온 고무신짝 하나 그거 가지고 대체할 수 있습니까? 그럼 그게 수탈입니까? 수출입니까? 이 용어를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 하는 건 여러분들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학자들은 자기의 견해에 따라서 얼마든지 용어를 바꾸고 입장을 바꾸고 설명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진실을 안다는 것은 여러분이 마치 이 칠판 지우개 이거 하나를 정확히 설명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알고 계신 언어를 통해서 이 흑판 지우개를 얼마나 정확히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쪽만을 본 양반은 이쪽 얘기할 거고 이쪽만을 본 양반은 이쪽 얘기할 겁니다. 이 기능에 주목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 디자인에 주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각도를 이렇게 본 사람도 있고 이렇게 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이 간단하게 보이는 흑판 지우개 하나를 정확하게 묘사하고 인식하지 못합니다. 조선 초기에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한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것은 고려의 귀족주의 밑에서 신음하는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그래서 철저한 애민사상에 기초한 유교 사상을 집어넣어서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그러한 혁명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정반대로 고려 왕조의 배신을 때리고 자기의 야욕을 채우기 위한 군사 구태타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는 그 위화도 회군을 놓고 둘 중에 하나 가치 판단을 분명히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만일 이에치카 교수의 말대로 오늘 그것을 정확히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중대한 현실적인 문제가 생겼다면 우리는 그 논쟁을 하는 게 의미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걸 판단할 필요가 없다면 왜 그것이 군사 반란이냐 아니면 혁명이냐를 왜 우리는 구분해야 합니까? 학자들이란 원래 그와 같이 엄연한 사실을 놓고도 전혀 다른 시각을 얘기하고 그것을 주장함으로써 교수의 강의할 자리를 확보하고 책을 써서 경제적 이익이 존재하는 거지요. 그게 그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놓은 그들의 업적이 때로는 언젠가는 또 쓰일 때가 또 있을 테니까 그것을 의미 없다고 할 수도 없는 일이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사회에 대한민국의 오늘의 이익을 위하여 무엇 때문에 이런 쓸데없는 평지풍파를 만들어내야 합니까? 학자들이 학자들끼리 이렇게 서로 싸우건 말건 내버려 두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왜 오늘 우리가 반일 불매 운동을 해야 되는 논리적 근거가 될 수 있고 그것이 왜 그런 짓을 하지 않아야 되는 무슨 근거가 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그냥 감정적으로 기분 나쁘니까 너희들하고 옛날에 이런 감정적 찌꺼기가 있으니까 그거에 기초해서 우리도 너희하고는 같이 못 놀아. 그뿐 아닌가요? 우리가 이러한 쓸데없는 학문을 위한 학문, 그것을 왜 우리의 현장으로 끌어내서 그렇지 않아도 분열을 감당하기 어려운 이 사회에 중심에 갖다 놓고 또다시 멱살을 잡아야 합니까? 그것이 좌파를 결집하는 데 도움이 됩니까? 그것이 우파를 결집하는 데 도움이 됩니까? 더 이상 좌파가 꼴이 보기 싫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힘을 모아서 그 좌파를 교체하는, 순환시키는 그런 구체적인 작전을 짜는 게 낫지 않나요? 그러한 전략에 저항하고 싶다면 이런 거 동원하지 말고 국민들에게 정직하게 호소하고
국민들을 설득해서 자기의 권력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그게 옳은 자세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이런 거 아무것도 잘 모른다고 그래서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마치 이런 감정놀이 싸움에 무슨 큰 논리적 기반이라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위장하기 위해서, 그런 위장을 통해서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논쟁의 분란에 휘말리고 있다면 우리 사회에는 정말로 희망이 없는 겁니다. 알아야 국민 노릇도 한다라고 저희가 표제를 잡을 때 바로 이러한 것, 이러한 것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나의 중심, 나의 이성을 지킬 수 있는 국민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호소를 하기 위해서 그런 제목을 잡았던 겁니다. 오늘 이 사회에서 이제는 더 이상 불필요한, 우리에게 지금 아무 영향도 줄 수 없는 그러한 과거사 논쟁, 그러한 쓸데없는 한의 선동, 이런 것에서 우리는 비로소 해방이 되어야 할 거라는 그러한 제안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우리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셔야 할지 정말 찬찬히 선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